안녕, 초작입니다. 40번째 시간입니다. 우와, 이제 앞자리가 4로 바뀌었습니다. 3으로 바뀌었다라고 하면서도 선생님이 이 얘기를 했는데 벌써 4로 바뀌었습니다. 이제 40강까지 오면 이야기가 좀 달라져요. 31대랑 41대랑은 확실히 좀 다르죠. 그 다음에 이제까지 우리가 거쳐왔던 게 앞으로 해야 할 것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 많이 했다는 뜻이고요. 지금 정치여법의 이 개념 완성, 우리가 개념만 완성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문제풀이를 통해서도 계속 확인을 하고 있는데, 그 문제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확신을 준달까? 이런 느낌이죠. 내가 개념을 정리했는데 이 개념으로 문제를 풀 수 있을까? 풀어보니 풀린다. 이런 확신을 받는 게 문제풀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번 강 시작을 여는 걸 확인하면서 4자로 시작하는 40강 때 내용들도 열심히 배워보자는 의미에서 읽어보죠. 긍정적 사고를 지닌 사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며, 아니 보이지 않는 걸 어떻게 봅니까? 보이지 않는 것, 남들이 다 못 보는데 자기가 볼 수 있는 것, 이게 있을 수 있잖아요. 만질 수 없는 것을 느끼며 불가능한 것을 이룬다. 그러니까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이룰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것, 가장 중요한 사고는 긍정적 사고다라는 말로 들립니다. 긍정적 사고. 그렇다고 해서 이 긍정적 사고가 그냥 뭐 근거 없는 자신감? 그냥 될 거야. 그냥 될 거야. 가만히 둔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요. 긍정적인 사고를 통해서 시작이 돼야 되죠. 난 할 수 있어. 내가 못할 게 뭐야. 해서 그게 시작에 이르면 드디어 할 수 있게 되는 거지. 처음부터 이거 안 될 거야. 안 될 거야. 안 될 거야. 그러면 하지도 않게 되죠. 근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긍정적인 사고만 갖는다고 되는 건 아니고요. 긍정적인 사고가 시작이 되면 이제 차근차근 해 나가는데, 이 40강까지 온 여러분들은 아니, 무엇이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나중에 이제 고3 올라갔다 하면, 뭐 고3들도 이 강의 많이 보긴 하는데, 일단 본격적으로 수능 준비를 해보겠다. 그러면 우리 EBS에서 수능 개념이라는 아주 또 이제 명품 강좌들을 마련을 해놓고 있을 겁니다. 근데 그 강의가 길어도 40강이 안 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 40강 정도까지 듣는 여러분들은 40강이 채 안 되는 강의들은 이제는 그냥 만약 운동하러 갔을 때 뭐 한 30kg, 40kg씩 막 들다가 뭐 한 20kg짜리를 들어라. 그러면 뭐 그거는 뭐 금방 들겠네. 이런 느낌 아닐까 싶습니다. 이번 강의 다룰 주제는요. 전 강에 이어서 정리를 하는데, 전 강에서 살짝 요 얘기는 들어봤어요. 요 얘기. 근데 선생님이 왜 이걸 먼저 보여드리냐면, 입양이란 말은 들어봤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하나의 기준으로 삼아서 내가 들어본 것과 안 들어본 걸 가려보자라는 얘기인데, 입양이란 말은 들어봤어. 근데 밑에 보니 친양자 입양이라는 다소 생소한 말이 들어가 있죠. 친양자 입양은 뭘까? 그러니까 위에 거랑 밑에 거랑 차이를 두려면, 아니 선생님 보면 얘도 입양이고 얘도 입양이니까 둘 다 같은 거 아닌가요? 라기보다는 입양이라는 게 넓은 표현이면 그 입양에 일반 입양이라는 개념이 있을 거예요. 쭉 이제 벌려드릴 겁니다. 개념을. 그러면 일반적인 입양과 얘는 뭔가 다르다라는 느낌이죠. 친양자 입양 비교할 거고요. 밑에 있는 인지는 위에 있는 입양과 동일하게 쓰는 말이 아니에요. 근데 선생님이 현장에서도 학생들을 이제 학생들에게 이제 질문을 던지거든요. 질문은 예측할 수 없는 질문이 확 들어왔을 때가 맛이죠. 그러니까 뻔한 질문보다는 그냥 훅 들어가는 그런 질문들 딱 던지면요, 학생들이 입양이라고 쓸 자리에 인지라고 쓰거나 인지라고 해야 될 그 자리에 입양이라고 쓰는 걸 보면 아직도 헷갈려하는 내용이구나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강에서 이 내용들을 잘 정리하시고요. 40강에서 다룰 주제는 친자관계입니다. 이 친자관계라는 말도 여러분이 오해하는 경우가 좀 있어요. 친자관계. 친자관계라고 하는 건 이게 친자식이라는 뜻인가? 그것만 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친자관계라고 하는 건 그냥 부모 자식 간의 관계, 이렇게 부모 자식 간의 관계를 그냥 친자관계라고 부릅니다. 그럼 부모와 자식이 되는 건, 그렇죠, 이제 어머니께서 직접 아이를 낳았다. 그럼 그건 친자식이라고 말을 할 수 있지만, 입양을 해도 자식이죠. 뭐 좀 더 들어보면 알겠지만 친양자 입양해도 자식이겠죠. 그럴 때 이 친자관계 유형이 정리가 될 거고, 친권이라는 개념, 여러분 이 강의 보는 여러분들은 미성년자일 가능성이 아주 높잖아요.
미성년자들만 보는 강의는 아닙니다. 가끔씩 보면 미성년 자녀를 둔 부모님도 이 강의 많이 들으시고요. 또 학교에서 이 정치화법을 강의하시는 선생님들도 이 강의를 많이 봐주십니다. 상당히 뭐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뜻을 또 전하고요. 그리고 이제 정치화법이라는 이 과목 자체에 대해서 강의하시는 선생님들의 부담을 또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저 역시 계속 끊임없는 연구를 통해서 이 내용으로 꽉 채워드리기 위해 노력할 것임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이 친권이라고 하는 건 미성년 자녀에 대해서 부모가 갖는 각종 권리와 의무를 친권이라고 불러요. 친권. 그러니까 이게 조건이 딱 붙는 거죠. 미성년 자녀에 대한. 그러니까 이 친권이 무슨 뜻인지와 내용, 그리고 친권을 어떻게 행사할 것인가, 이렇게 정리를 해볼까 하는데요. 바로 여러분 교재로는요, 아직 우리가 111페이지의 자료 탐구는 다 안 했어요. 왜냐하면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강의가 전 강과 이번 강이 연결되는 주제니까 112페이지에 부모와 자녀 간 법률 관계를 얼른 정리하고요. 그 다음에 읽기 자료와 더불어서 문제풀이까지 해볼까 합니다. 적혀있네요. 부모와 자녀 간 법률 관계.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부모 자녀 간 법률 관계, 이걸 친자 관계라고 하면 친자 관계의 유형이랄까?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친자 관계라고 하면 부모 자식 간의 관계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친자 관계에 친생자가 있습니다. 이게 그 전에 뭐 선생님이 친자식이라는 표현을 썼을 텐데, 친자식이라는 개념에 가장 근접한 게 요 친생자라는 뜻입니다. 친생자. 그냥 같은 말이라고 놓고 정리하시면 됩니다. 친생자, 친상자에는요, 다시 이렇게 둘로 나눠서 혼인 중의 자가 있고요. 이건 들어본 것 같은데, 그렇죠. 전강에 법률혼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를 혼인 중의 자라고 한다. 그럼 선생님 저 밑에 건 채울 수 있어요? 혹시 혼인 외의 자인가요? 맞죠? 혼인 외의 자, 혼외자라고도 뭐 줄여 부르기도 하는데, 혼인 외의 자가 있어요. 어쨌거나 혼인 중의 자든 혼인 외의 자든 자기 자식이다, 친생자다라고 이제 분류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결국 이때 말하는 혼인이라는 것은 법률혼을 얘기하는 거구나. 자식이 태어난다는 건 꼭 법률혼 사이에서만 태어나는 건 아닙니다. 사실혼 관계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냥 뭐 사실혼도 아닌 동거하는 상태에서, 혹은 동거를 전제로 하지 않고도 아이를 낳을 수는 있습니다. 그럴 때를 혼인 외의자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혼인 외의자 그러면 또 사실혼 관계에서 태어난 자식들만 혼외자라고 부르는, 이렇게 또 오해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냥 말씀을 드렸고요. 혼인 외의자를 자기 자식으로 인정하는 걸 여기 인지라고 부릅니다. 인지. 그러니까 인지는 아무 때거나 쓸 수 있는 표현이 아니고요. 자기 자식인데 법률혼이 아닌 때 태어난 자기 자식을 자기 자식으로 인정하는 걸 인지라고 부르는데, 그러면 이제 뭐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인지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주로 아버지 쪽에서 인지를 합니다. 왜냐면 이제 누가 어머니인가를 밝히는 건 크게 어렵지 않을 수도 있어요. 왜? 대부분이 이제 뭐 산부인과 병원에서 아이를 출생하기 때문에 이 아이의 어머니가 누굴까? 그게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긴 한데, 대부분 부모 중에서 이제 아버지 쪽에서 인지하는 경우가 많은데, 아버지가 인지를 스스로 하는 경우도 있지만 인지를 안 해줘서 자식 쪽에서 아버지한테 인지를 해달라고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걸 뭐라고 하냐? 인지청구의소라는 게 있어요. 이게 소송이에요, 소송. 소송까지 가서 부모 자식 간의 관계를 만드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필기해 놓고서 오해하지 마세요. 인지라고 하는 건 반드시 소송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뜻이 아니고, 인지해 줄 것을 청구하는 소를 인지청구의 소. 우리가 뭐 일반적으로 뭐 친자 확인 소송 뭐 이렇게 부르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인지청구의 소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친생자 말고 넓게 보면 양자가 있습니다. 양자. 이 양자에는 다시 이렇게 둘로 나눌게요. 일반 입양에 의해서 입양된 양자가 있어요. 자, 그냥 이렇게 적을게요. 또 여러분 오해할까봐. 우리가 원래 일반적으로 양자라고 할 때 그냥 일반 입양에 의해서 양자 관계가 형성되는 경우가 있고요. 친양자가 있거든요. 친양자. 그럼 친양자는 친양자 입양이라는 별도의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요. 이렇게 해서 총 뭐 크게 본다면
친자 관계는 뭐 친생자와 양자로 나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친생자는 또 1번, 2번으로 구분이 되고, 여기는 양자 3번이라고 적을게요. 이쪽은 4번이라고 한다면 1번, 2번 구분할 때는 뭐 인지라는 말 쓰시고, 그 다음에 3번, 4번 구분할 때는 이게 일반 입양에 의한 건가 혹은 친양자 입양에 의한 건가 따지고요. 자, 또 하나, 여기 있는 입양이란 개념과 인지란 개념은 다르구나. 비교 다르구나. 그냥 정말 쉽게 설명하면, 인지는 자기 자식을 법적으로 자기 자식으로 인정하는 걸 인지라고 부르면, 입양은 혹은 친양자 입양은 다른 집안의 아이를 혹은 다른 집안의 자녀를 자기 집안으로 들이는 걸 입양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인지란 말과 입양이란 말은 함께 쓰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헷갈릴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이 3번과 4번은 또 어떻게 비교했으면 좋겠냐면 제도적인 차이를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우리 민법상에서 어떻게 대우하는지, 어떤 지위를 부여하는지까지 알았으면 좋겠는데, 일단 3번, 4번 설명하기 전에 선생님이 좀 사례를 들어드릴 테니까 차근차근 볼게요. 여기 갑이 있어요. 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갑과 을이 혼인을 했는데 이 집에는 자식이 없다고 칩시다. 그리고 여기에 병, 정이 있습니다. 병, 정. 여기는 자식이 뭐 여럿 있다고 치면, 그냥 예를 들어서 여기에 또 뭐 아들들이 뭐 있고 뭐 딸들이 이렇게 있어요. 그때 병의 집안에서, 병과 정의 집안에서 여기 있는 요 아이를 이쪽 집안으로 입양해 올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입양은 점선으로 표시할게요. 입양. 근데 입양을 해 오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혹은 어떤 효과가 생기느냐, 일반 입양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일반 입양에 의해서 여기 있는 무가 입양되어 왔다고 하면, 예를 들어 성을 한번 볼게요. 성. 갑의 성은 김씨입니다. 여긴 이씨. 그냥 우리나라의 많은 성 순서를 한번 적어볼 거예요. 김씨, 이씨, 박씨, 뭐 최씨라고 하면, 이쪽 박씨와 최씨 집안에서는 자식들의 성을 박씨로 쓰고 있다고 칩시다. 선생님, 어머니의 성도 쓸 수 있지 않습니까? 아, 그렇죠. 쓸 수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하는 건가요? 아들들은 아버지 성씨, 딸들은 어머니 성씨,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요 병과 정의, 즉 박씨와 최씨가 결혼할 때 누구의, 앞으로 태어날 자녀들은 누구의 성을 쓸 것입니까? 이렇게 정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박씨면 이렇게 박씨, 최씨면 이렇게 최씨. 그러니까 최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요. 그럼 여기 있는 아들은 그냥 박씨라고 칠게요. 이쪽에서 박씨 집안의 요 아들을 입양을 해오면, 일반 입양이라고 하는 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얘는 그냥 계속 박씨로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또는 여기에 원래 다른 식구들도 있다고 칩시다. 여기에 뭐 또 뭐 딸들이 이렇게 있어요. 그럼 여기 딸은 뭐 김씨일 거 아니에요? 여기도 이제 김씨일 거 아니에요? 뭐 어떤 문제가 생긴다는 딱 느낌이 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냥 김씨 집안에 뭐 누나들은 다 김씨인데 동생이 박씨인 거예요. 근데 같은 학교를 이렇게 다녀요. 그러니까 누나 이렇게 부르는데 성 자체가 다릅니다. 그럼 다른 친구들이 왜 성이 왜 다르지? 혹은 본인 스스로도 나는 왜 성이 다르지? 이렇게 정체성의 혼란이 생길 수 있죠. 자, 그리고 뭐라고 부르냐면, 여기 있는 박 씨와 최 씨는 친모잖아요. 이쪽은 양모라고 하면 되죠. 쉽게 말해서 친부모고요. 이쪽은 양부모인데 성이 안 바뀌죠. 박씨로서. 자, 그다음 여기 있는 무라는 이 친구는 아버지가 둘, 어머니가 둘인 것처럼 보여요. 법적으로. 왜? 양부, 친부, 양모, 친모. 그러다 보니까 일반 입양은 이게 전부모, 그러니까 친부모라고 할게요. 친부모와의 관계가 단절되지를 않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친부모는 면접교섭권도 갖게 되거든요. 이 면접교섭권이라고 하는 건 전강 끝에서 살짝 언급하긴 했는데 이런 거죠. 아직도 자기 자식으로서 이게 인정이 되기 때문에 이 자기 아들과 함께 주기적으로 만나서 시간을 함께 할 수 있도록 해달라라고 하는 면접교섭권이 남아있게 되고요. 그리고 관계가 단절되지 않기 때문에 상속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성이 안 바뀌고 박씨로 남아있고, 그 다음에 아버지가 돌아가셔도, 친부가 돌아가셔도, 친모가 돌아가셔도 여기 있는
이 무라는 친구는 상속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 관계가 단절되지 않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제도가 도대체 누굴 위해 존재하는 건가? 좀 애매해지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친양자 제도를 추가로 도입했습니다. 바뀐 게 아니고요. 친양자 입양 제도를 도입했는데 친양자로 입양될 수 있으려면 미성년자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법원에 판결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상당히 강력한 효과를 만들어내거든요. 그래서 이 친양자 입양이라고 하는 건 미성년자만 가능하고 법원의 판결이 필요하다라는 건 여기다 좀 필기를 해볼게요. 그러니까 성년자는 친양자로 입양할 수 없다는 뜻이죠. 그래서 문제를 풀 때 친양자로 입양하였다라는 정보가 들어가 있으면 그 정보 안에는 뭐가 숨어져 있는 거냐? 친양자로 입양될 당시 그 친구는 미성년자였구나라는 것이 그 정보 안에 숨어져 있는 정보입니다. 그러니까 문제 풀 때 아니 미성년자라는 거 어떻게 알아? 미성년자라는 걸 알아야 풀 수 있는 문제인데 어떻게 알지? 나이를 안 알려줬는데 친양자로 입양됐다는 표현이 있었구나. 이런 거 찾아내는 연습하시고, 이쪽은 판결이 필요하다고 하겠죠. 재판을 받는다 혹은 판결이 필요하다 이런 말을 쓰고요. 얼마만큼 강력한 효과를 만들어내는지를 정리해 볼게요. 이렇게 친양자로 입양되잖아요. 그러면 위에 거랑 아주 차이가 큽니다. 친부모와의 관계가 단절됩니다. 관계가 단절돼요. 그러니까 친부모가 더 이상 면접 교섭권을 갖지 않습니다. 갖지 않고요. 그 다음 친부모가 사망했을 때 상속받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여기 있는 상속은 친부모의 사망시 적어드릴게요. 친부모 사망시라는 뜻이에요. 나중에 이거를 양부모 사망시라고 오해하게 되면 문제를 잘못 풀게 됩니다. 이쪽 친부모 사망시 상속받을 수 없다. 그리고 양부모의 성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쪽은 김씨 성을 쓴다. 요 아버지의 성을 따라가도록 한다. 그럼 무는 박씨에서 김씨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니까 양부 또는 양모의 성으로 바뀌는데 그냥 양부의 성이라고 한다면 양부의 성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이쪽에 있는 관계를 딱 단절시킨다 이거죠. 됐나요? 그만큼 강력한 효과를 만드는 것이 바로 친양자 입양이구나까지 정리라면, 자 비교. 일반 입양, 친양자 입양 가장 강력한 효과는 친양자 입양은 판결로서 미성년자만 친양자로 입양할 수 있고 친부모와의 관계를 단절시키고 면접교섭권 인정되지 않으며 친부모가 사망했을 때 이제 친생자는 상속받을 수 없다까지 정리하시면 되죠. 그 다음에 양부모의 성을 쓴다 까지 정리하면 이게 어디 적혀 있는 내용이냐? 자, 우선 우리 교재 112페이지 가면 친생자라는 말이 나오죠. 쭉 한번 읽어볼게요. 친생자는 혼인 중 또는 혼인 외의 관계에서 출생한 혈연관계, 피로 이어진 이란 뜻이죠. 혈연관계의 자녀를 친생자라고 한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자기 자식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법률혼 관계에서 출생한 자녀는 혼인 중의 출생자이며, 이건 법률혼 써있죠. 법률혼 관계가 아닌 남녀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는 혼인 외의 출생자로 친자관계 확인을 위해서는 인지 절차를 거쳐야 함. 이렇게 읽힙니다. 이제 양자가 있어요. 양자는 자연적인 혈연관계가 이어지지 않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자연적으로 피가 섞여 있지 않은 그런 관계인데, 입양 절차를 통해서 입양된 자녀를 양자라고 하는데요. 일반 입양된 자는 양부모의 친생자와 같은 지위를 갖는다. 이걸 적어볼게요. 양부모의 친생자와 같은 지위를 갖는다. 일단 적고 시작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친생부모와 양부모 모두에 대해서 재산 상속 및 부양의 의무 등이 발생한다. 그런데 친양자 제도는 가정법원에서 미성년자에 대한 친양자 입양을 청구해서 받아들여지면, 즉 재판을 열어 판결로서 받아들여지면 혼인 중의 출생자로 본다. 자 보세요. 친양자로 입양되면 혼인 중의 출생자로 본다.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위에 거랑 밑에 거를 비교하셔야 되거든요. 얘랑 얘를 비교.
외울 때 외운다 하더라도 이게 무슨 뜻인지와 왜 이런 취지가 반영되어 있는 제도인가를 좀 고민해야 되는데, 보세요. 여기는 친생자와 같은 지위를 갖는다라고 하는 건 양자라고 친생자와 차별하지 마라 라는 정도로 읽히면 됩니다. 그러니까 양자도 친생자, 여기 써있죠. 친생자와 마찬가지로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양부모의 사망으로 상속받을 수 있다. 그러면 예를 들어 친생자는 더 주고 양자는 덜 주냐? 그게 아니죠. 똑같이 주어야 돼요. 그러니까 친생자와 마찬가지로 대우하라. 그러니까 양자라고 차별하지 마라. 이런 뜻 정도로 이해하시면 밑에 건 그 정도로 안 되고요. 혼인 중에 출생자로 봐버립니다. 혼인 중에 출생자로 봐버리기 때문에 위에 있는 양자, 일반 입양에 따른 양자보다 밑에 있는 친양자가 훨씬 더 강력한 효과가 발생한다 라고 하면서 이걸 어떻게 가느냐, 요렇게까지 쭉 한번 연결시키면 좀 더 이해가 빠를 겁니다. 그러니까 요 문장도 기억하셔야 되고요. 이 문장의 실질적인 효과랄까? 그래서 혼인 중에 출생자로 보니까 어떤 효과가 발생한단 말이냐 라고 한다면 요런 효과가 발생한다 해서 차근차근 정리하시면 다 이제 문제 풀 때 반영이 돼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러네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양부모의 성과 본을 따르고 설명해 드렸죠.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입양 전에 친족 관계가 종료된다. 그래서 그 특별한 경우가 뭐 적혀 있긴 한데 그 특별한 경우라고 하는 게 아주 예외적인 경우랄까? 그리고 한번 읽어보면 좀 당연한 경우일 수 있어요. 갑의 어머니와 재혼을 한 자가 갑을 친양자로 입양할 경우,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죠, 이거. 예를 들면 여기 뭐 갑에 있어요. 뭐라고 적혀 있었죠? 갑의 어머니와 재혼을 한 자가 갑을 친양자로. 그러니까 이거죠. 예를 들어 A가 있었고 B가 있었습니다. 둘이 결혼해서 이 사이에 갑을 낳았어요. 근데 뭐 갑이 사망했다고 칩시다. B가 C라는 사람과 재혼했어요. 그럼 그럴 때 C가 갑을 친양자로 입양할 수 있는데요. 그러면 C가 갑을 친양자로 입양한다고 해서 기존의 친족 관계가 끊기느냐? 그럴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요? 어차피 둘이 혼인한 거니까. 그래서 이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요 친부모 사이에서의 관계가 단절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죠. 예외적인 상황이 이런 건데, 이거는 그러게 그냥 엄마가 다른 사람과 재혼하는데 이 사람이 다른 사람과 재혼했는데 이 사람이 갑을 친양자로 입양했다고 해서 엄마와의 이 관계를 단절시키는 이유는 없구나. 그렇죠. 이럴 때 얘기하는 거예요. 크게 어렵거나 그런 내용은 아니고요. 자, 거기까지 읽어주면 친자관계의 의미와 유형까지 됐습니다. 오른쪽 보면요, 도표로 정리된 내용이 있으니까 살짝 먼저 좀 보고 그 다음에 친권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자, 여기 있죠. 일반 양자와 친양자 입양 볼게요. 다 정리했던 내용이니까. 일반 입양은 당사자의 협의만 있으면 되죠. 미성년자를 입양할 때는 가정법원에 허가라고 나옵니다. 이게 재판이 아니고요. 허가. 왜냐하면 이게 생각을 해보세요. 미성년자를 입양해 가겠다라고 하면 입양해 가는 목적이 뭐고, 입양을 했을 때 이 미성년자를 충분히 이렇게 보호하고 양육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추고 있냐, 이런 걸 좀 꼼꼼히 들여다봐야 입양되는 미성년자의 복리, 그 행복과 이익에 도움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요 미성년자 입양할 때는 가정법원의 허가가 필요하구나. 그다음 친양자 입양도 뭐 가정법원의 허가인데 이 정도라기보다는 이쪽은 가정법원에서 판결이 나와줘야 되거든요. 이렇게 자녀의 성과본, 본 친생부모의 성과본이 유지가 된다. 이쪽은 양부모의 성과본으로 바뀐다. 친생부모와의 친족관계 유지가 되니까 여기서 상속받을 수도 있고 면접교섭권이 있다고 말씀드렸고, 이쪽은 종료된다. 다 끊긴다. 더 강력한 효과가 발생한다. 이 정도까지 정리하면 112쪽 오른쪽까지 됐고요. 이제 친권에 관련된 이야기를 살펴볼 건데, 친권은 아주 꼼꼼히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친권. 자, 이쪽을 지우면서 갈게요. 여러분, 친권이라고 하는 것은 뜻부터 중요해요. 뜻. 이 친권을 그냥 단순하게 권리로서만 생각하시면 곤란하고요. 2번입니다. 친권. 친권의 정확한 개념을 적어보면 미성년 자녀에 대해, 미성년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갖는
각종 권리 뿐만 아니고 의무로서의 성격도 강합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야, 미성년 자녀에 대해서 부모는 이런 거 저런 걸 시킬 수 있어. 혹은 반대로 미성년 자녀는 부모의 이런저런 것에 복종해야 돼, 따라야 돼. 이런 느낌보다는 지금은 의무가 상당히 강조된 거거든요. 이렇게 의무가 상당히 강조된 모습입니다. 아니 뭐 단순하게 그냥 부등호를 연다라기보다는 과거에는 권리 중심이 상당히 컸는데 지금은 의무 중심으로 많이 넘어왔기 때문에 정리를 할 거고, 이 친권이라고 하는 건 미성년 자녀에 대하여라고 써 있잖아요.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최적의 아버지 어머니는 최적이라는 사람에게 친권을 갖습니까? 이렇게 질문했어요. 다시 한번. 최적의 아버지 어머니께서는 최적이라는 사람에게 친권을 갖나요? 그럴 리가 없죠. 선생님 미성년자가 아니니까. 그럼 여기서 여러분이 아이디어를 받으셔야 돼요. 아, 친권이라고 하는 것이 미성년 자녀에 대해서 부모가 갖는 권리와 의무니까 그 미성년자가 성년이 되었어요. 19세 이상 성년이 되면 친권은 사라지죠. 그런 선택지도 충분히 마칠 수 있고요. 이런 친권의 뭐 종류랄까? 뭐 친권이 어떤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을까? 한번 읽어보면 내용입니다. 내용. 친권의 의미 됐고요. 내용이라고 하면 좀 많은 것들을 나열할 수 있어요. 각종 미성년 자녀에 대해서 갖는 동의권. 그래서 우리가 그 전에 뭐 미성년의 계약, 미성년자의 계약할 때 이제 미성년자는 부모의 동의 없이 고가의 물건을 사고 파는데 이제 일정한 제한을 받는다라고 했잖아요. 그럼 뒤집어서 하면 부모가 동의를 해줬다. 그럼 사고 팔 수 있는 거죠. 동의권. 그리고 자식이 할 걸 대리할 수 있어요. 그 미성년자는 법원 가서 할 수 있는 게 사실상 혼자 할 수 있는 게 없거든요. 소송도 혼자 할 수 없고요. 그럴 때 부모가 소송을 대리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각종의 대리권 이런 게 주어져 있고요. 우리 교재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녀에 대한 보호와 양육의 권리와 의무, 거소지정권, 뭐 징계권, 재산관리권 등등 있죠. 그러니까 뭐 거소지정권이라고 하는 건 어디에 머무를 것인가 이걸 지정해 줄 수 있습니다. 방학 때 서울에 계신 고모댁에 가서 좀 지낼까? 이렇게 하면 거소지정권, 고모댁에 가서 지내야 되죠. 그리고 징계권이라는 게 있고요. 재산관리권 뭐 이런 등등이 있어요. 여기 있는 거 뭐 다 암기한다기보다는 아 이런 걸 친권이라고 하는 거구나. 자, 선택지를 만들 때 친권의 행사가 아주 중요한데요. 친권의 행사. 이쪽은 좀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부부가 친권을 공동으로 행사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부부일 때는 친권을 공동으로 행사하게 됩니다. 근데 이혼하면 어떻게 될까? 이제 여기서부터가 문제가 되죠. 이혼하게 되면 친권자, 누가 친권을 갖게 될 것이냐 이거를 협의해야 됩니다. 친권에 대한 협의, 친권 지우고 친권을 누가 가질 것인가, 친권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 협의가 안 되면 가정법원에서 지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정해서라도 친권을 누가 갖는 것인가 라고 정해줘야 되겠죠. 자, 그 다음 이 친권이라고 하는 것은 친권을 행사시키기가 좀 곤란한 뭐 부모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 친권에 관련된 걸 행사를 뭐 제한할 수 있도록 뭐 친권을 뭐 소멸시키는 경우, 친권 상실이라고 할까요? 친권을 상실시키거나 친권을 제한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그 내용이 우리 규제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첫 번째, 부모가 공동으로 행사하는 것이 원칙이나 한쪽이 친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는 다른 한쪽이 행사한다. 이게 원칙이라고요. 친권 공동 행사하는 게 원칙이고요. 이게 안 될 때는 다른 한쪽이 행사한다. 두 번째, 부모가 이혼하는 경우 부모가 협의하여 친권 행사자를 정하고 이혼하는 경우 친권에 대한 협의가 있어야 되는데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 가정법원에서 친권 행사자를 지정할 수 있다. 설명해 드렸고, 세 번째, 부모가 친권을 남용하거나 자녀의 복리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가정법원의 선고에 의해서 친권이 상실되거나 제한할 수 있다까지 정리를 해드렸는데, 자, 요거를 이제 전강의 내용과 좀 묶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전강의 내용과 갑이 있어요. 그러니까 을이 있습니다. 둘이 이렇게 하면 혼인신고가 된 거죠. 법률혼이 된 거죠. 갑이
남편이다. 을이 아내다. 이런 걸 전강에서 한 거예요. 그리고 자녀가 이렇게 있어요. 병, 아들이고요. 정, 딸이에요. 미성년 자녀입니다. 14살, 12살 만으로. 그러면 미성년 자녀에 대해서 부모가 갖는 권리와 의무, 그게 바로 친권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동의권, 대리권, 거소지정권, 징계권, 재산관리권 뿐만 아니라 보호와 양육의 의무도 지거든요. 그렇죠. 미성년 자녀를 부모는 보호하고 양육할 의무가 있습니다. 학교도 보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의식주 문제를 또 해결할 이 보호와 양육의 의무가 있는데, 그럴 때 부부일 때는 이 친권을 공동으로 행사한다. 어렵지 않죠? 근데 이제 문제는 이혼할 때죠. 이혼할 때 이렇게. 이건 협의 이혼이든 재판상 이혼이든 상관없이 갑과 을이 이혼하게 되면 이 미성년 자녀에 대해서 누가 키울 것인가? 그러니까 양육의 문제도 생기고요. 친권을 누가 행사할 것인가? 해서 원래 친권이라고 하면 양육권도 이게 포함된 개념일 수 있는데 이게 분리될 수도 있어요. 키우는 사람은 양육권, 그 다음에 또 이제 자식에 대해서 각종 동의권, 대리권으로 대표되는 친권을 갖는 사람을 분리시킬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문제를 풀다 보면 아주 가끔 친권은 갑이 갖고 양육권은 을이 갖는다. 이런 말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아주 가끔씩. 근데 그것도 가능한 거니까 살짝 들어만 두고요. 근데 예를 들어서 갑과 을이 이혼을 하면서 그래도 병과 정이 엄마를 잘 따르니까 이렇게 엄마가 키우는 게 좋겠다. 그래서 양육하고 그리고 엄마가 그냥 친권을 갖는 게 좋겠다. 양육권자이자 친권자로 을을 지정해 줄 것을 이제 협의가 됐다라고 한다면 그땐 큰 문제가 없죠. 협의가 된 건데. 협의가 된 거니까. 근데 갑도 자기가 키우겠다고 하고 을도 자기가 키우겠다 할 때 협의가 안 되는 경우가 있다면 가정법원에서 지정한다. 이 설명이거든요. 자, 두 번째. 그러면 여기서 을이 양육권자와 친권자가 됐다고 합시다. 그럼 아버지는 이쪽에 있는 병과 정이 보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협의 이혼할 때, 협의 이혼뿐만 아니라 이제 이혼할 때 면접 교섭권이라는 것을 정하게 되어 있어요. 주기적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주말에 하루 정도를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이제 만나도록 한다. 이게 면접 교섭권인데요. 그러니까 면접 교섭권은 양육하지 않는 부 또는 모가 자식들과 함께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걸 면접 교섭권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면접 교섭권은 자식들도 가져요. 그러니까 이거죠. 아빠가 아들, 딸 보고 싶은 것도 있겠지만 아들, 딸이 아빠를 보고 싶은 것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게 바로 면접 교섭권. 정리했습니까? 자, 그러면서 전강에 이런 얘기 했잖아요. 둘이 이혼하면서 재산을 분할할 것, 재산 분할 청구권, 둘이 이혼하면서 뭐 정신적 손해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권, 이게 다 인정된다고 했는데 이런 것도 고민해 볼 수 있죠. 친권에 대한 협의가 안 될 때 가정법원에서 지정하는데 또 한 번 생각해 보면 이게 이혼되기 전에 갑과 을이 원칙적으로 친권을 공동으로 행사하는 거지만 만약에 아버지가 막 뭐 이렇게 좀 알코올 중독에 빠져서 가정을 이제 잘 돌보지도 않고 그 다음에 또 뭐 술만 마시면 또 이제 뭐 아내와 자식들을 괴롭힌다라고 할 때 그럴 때 친권을 인정하는 게 곤란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친권 상실 또는 제한이 가능하더라까지 정리가 된 거란 말이에요. 일단 여기까지. 그러네. 그러니까 양육권자, 친권자, 면접교섭권 또는 이것도 있죠. 이제 을이 병과 정을 키우게 되면 당연히 이제 애들 교육비, 생활비가 들 건데 양육하지 않는 쪽에선 양육비를 함께 부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양육비 부담의 문제도 생긴다. 양육비도 이제 합의를 하는데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강제적으로 양육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절차도 있다는 것까지만 정리하시면 우리 교재의 내용 하나도 빠짐없이 다 정리가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제 오른쪽 보면 뭐 인지라는 이야기, 거소지정권 뭐 등등이 나와 있네요. 네, 됐고요. 전강에서 아직 안 한 일상가사 대리권이라는 자료 탐구부터를 좀 정리할까 하는데 이 내용은 여러분 교재 113페이지, 111쪽에 있습니다. 자, 이거 정리하면서 좀 복습을 해보죠. 일상가사 대리권 1번 주부인 갑은 자녀들이 점점 자라면서 교육비가 늘고 생활비가 부족해지자 남편 을 몰래 친구 병으로부터 1,000만 원을 무이자로 빌리게 되었다. 하지만 갑이 약속한 날짜가 훨씬 지났는데도 돈을 갚지 못하자 병은 을을 찾아가 대신 빚을 갚으라고, 즉 을은 누구예요? 남편을 찾아가서
대신 빚을 갚으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건 일상가사에 해당하는 거니까 아내가 빌린 돈이지만 남편이 갚아야 하죠. 일상가사의 채무 연대 책임. 그런데 나는요, 전강에서 시작부터 보여드렸던 것처럼 주식 투자는 일상가사라고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식 투자로 많은 빚을 졌다 할 때 이걸 뭐 남편이 진 빚을 아내한테 혹은 아내가 주식 투자로 빚을 졌다라고 하면 남편에게 갚으라고 할 수는 없다. 그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바로 뒤에 나에서 주식 투자는 일상의 가사와 관련한 채무는 아니다. 따라서 A가 주식 투자를 위해 빌린 돈을 아내 B가 대신 갚아야 할 법적 의무는 없다. 됐고요. 이혼의 종류가 있습니다. 당사자, 남편, 아내, 갑을이 있죠. 위 당사자는 진의라고 하는 건 진정한 의사라는 뜻입니다. 진정한 의사에 따라 서로 이혼하기로 합의하였음을 확인한다. 그래서 이걸 이혼의 의사를 확인했다. 자, 그다음 이쪽 원고 A, 피고 B. 이건 뭐 소송이 따른 거구나. 그다음 A와 B는 이혼한다. B는 A에게 위자료로 2천만 원을 지급한다라고 판결이 나온 거란 말이죠. 그래서 가가 협의 이혼, 나가 재판상 이혼이구나 정리하시면 되고요. 가는 이혼 의사의 확인을 내용으로 하는 확인서로 협의상 이혼과 관련되고, 나는 법원이 이혼을 선고하는 내용의 판결문으로서 재판상 이혼과 관련된다. 협의상 이혼은 법원에 이혼 의사 확인 신청을 하고, 그러니까 이거 법원 간다고 했죠. 협의 이혼할 때도 이혼 숙려 기간을 거쳐 이혼 의사 확인서를 발급받아서 행정관청에 이혼 신고를 함으로써 효력 발생. 설명해 드렸고 복습이 되겠네요. 재판상 이혼은 민법이 정한 이혼 사유에 해당하고, 당사자 간의 이혼 사유가 이혼 의사가 합치되지 않을 때, 즉 협의가 안 될 때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소송을 통해서 이혼 판결을 내리는 것인데, 이혼 판결이 확정될 때 이혼 효력 발생한다. 다 정리했습니다. 이제 13페이지로 가면 친양자 입양 제도가 써 있거든요. 그 친양자 입양 신고서를 간단하게 보여드립니다. 양부, 양모, 이제 이것도 들릴 거고요. 정땡땡, 뭐 김땡땡이 있네요. 친양자가 박땡땡이에요. 미성년자야 된다고 했죠. 그 다음 재판이란 말을 쓴다고 했습니다. 재판. 그 다음 친양자의 친생부모, 친생부, 친생모, 박땡땡, 이땡땡. 그러니까 이게 박씨성을 쓰다가 이렇게 재판이 확정이 되면 이제 이 박씨가 정씨로 바뀌지 않을까. 정씨성을 쓴다면요. 읽어보죠. 제시된 자료는 친양자 입양 신고서를 간략하게 나타낸 것인데, 2019년 5월 8일 이때 땡땡 법원은 박땡땡의 친양자 입양을 허가하였다. 정땡땡과 김땡땡은 혼인한 지 3년 이상 된 부부로서, 이런 것도 좀 디테일하게 살려주시면 좋습니다. 무슨 말이냐? 친양자로 누군가를 입양하려면 친양자로 입양될 자녀는 미성년자여야 되기도 하지만, 친양자로 입양할 부모는요, 혼인한 지 3년 이상 된 부부로서 박땡땡의 친생 부모인 박땡땡과 이땡땡의 동의를 얻어 법원에 친양자 입양 심판을 청구해야 됩니다. 이것도 왜 그럴까요, 여러분? 아니, 왜 혼인한 지 3년 이상 돼야 돼요? 그 정도로 좀 부부 간의 관계가 좀 안정되고 이제 친양자로 입양을 해도 될 만큼 시간이 지났다, 이런 판단을 내려보겠다라는 거죠. 다음, 법원은 친양자가 될 자의 복리를 위해 양부모의 재산관계 등을 조사한 후에 친양자 입양 허가를 결정하였다. 이에 양부인 정땡땡 행정관청에 친양자 입양 신고서를 제출한 건데, 이 신고서가 접수되면 박땡땡의 성과본은 양부모의 성과본으로 바뀌는 것이 원칙이다. 말씀드렸죠. 아이고. 네. 자, 이제 문제 풀 건데요. 선생님, 밑에 있는 날인이 없는 자필 유언장의 효력, 이거는 다음 강의 유언과 이제 상속 파트에서 정리할 거고요. 이제 문제를 전 강의에서 안 풀었던 1번부터 쭉 정리해 볼까 합니다. 1번. 갑과 을은 결혼식을 올리지 않은 채, 결혼식을 올리지 않았다니요. 안 올려도 돼요. 법적으로는. 혼인신고를 한 후, 요거네요. 혼인신고를 한 후 함께 생활하고 있다. 갑과 을 사이에는 아들 A가 있다. 이쪽은 갑과 을 사이에는 법률 혼이라는 뜻이고, 병과 정은 결혼식을 하고 부부로서 생활하고 있으나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다. 이쪽이 사실혼이라는 뜻이군요. 여기는 법률혼이라는 얘기고요. 병과 정 사이에는 딸 B가 있다. 자, 읽어보죠. A는 갑과 을의 혼인 중의 출생자죠. 법률혼이니까.
병과 정은 상호 부양의 의무를 진다. 이거 잘 보세요. 전강의 완강 코드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법률론과 사실론의 요건과 효과. 법률론과 사실론의 요건과 효과. 그래서 병과 정은 비록 사실혼이지만 상호 부양의 의무를 집니다. 공통점이었습니다. 세 번째, 병이 사망할 경우 정은 상속권을 갖는다. 둘이 사실혼이니까 사실혼 배우자가 사망했다고 해서 남겨진 배우자가 상속받진 않죠. 갑과 을의 혼인은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아니죠. 갑과 을의 혼인은 혼인신고, 이게 바로 형식적 요건이니까 갖췄죠. 병과 정이 부부관계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한다. 아니죠. 그냥 사실혼 관계 해소 이렇게 부르고요. 이것도 좀 말씀드릴게요. 혼인 관계의 해소라는 게 있어요. 이때 말하는 혼인 관계는 법률 혼을 어떻게 해소할 수 있냐라고 하면 이때 쓰는 말 중에 자연적 해소라는 말이 있고요. 인위적 해소라는 말이 있거든요. 이것도 알아두면 문제 풀 때 조건으로 쓸 때 괜찮습니다. 혼인 관계가 자연적으로 해소된다는 건 부부 중에 일방이 사망할 때 쓰는 말입니다. 사망할 때. 그러네요. 그러니까 결혼했는데, 혼인했는데, 혼인신고를 해서 법률혼 부부였는데 남편이 사망하였다, 아내가 사망하였다. 그러면 자연적으로 혼인관계가 해소가 되죠. 즉 남편이 사망했는데 이걸 인위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이혼의 절차를 밟을 필요 없지 않습니까? 남편이 사망했으니까. 결국 인위적 해소의 방법을 이혼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혼. 그런데 밑에 있는 병과 정이 부부관계, 이쪽은 사실혼 관계니까 부부관계 해소하기 위해서는 법적 절차를 밟을 필요가 없죠. 법적 절차라고 하는 건 이혼 얘기하는 거니까. 이렇게 정리하시고요. 1번의 답은 2번 골랐습니다. 다음 2번 문제. 표는 이혼의 유형 A, B를 비교한 것이다. 가에 들어갈 수 있는 질문으로 옳은 것은. 자, 이것도 요건들을 탁탁 검토하면 뭔가 될 텐데, 법률이 정한 이혼 사유가 있어야 이혼이 가능한가요? 예. B가 재판상 이혼, A는 협의 이혼이 되겠죠. 밑에 것도 살리셔야 돼요. 혼인 관계를 해소하려는 쌍방의 의사 합치가 필요하냐? 그게 바로 협의 이혼? 아니다. 그게 안 될 때 재판상 이혼이다. 이렇게 읽어주시면 가에 들어갈 말은 공통점이네요. 그래서 이것도 전강에서 협의 이혼이든 재판상 이혼이든 상관없이 이렇게 이혼의 효력이 발생할 때 공통점으로 쓸 수 있다. 이혼 숙려 기간은 협의 이혼에서만 쓰는 거고요. 사실혼 부부가 이용하는 유형인가? 사실혼 부부는 그냥 이런 이혼 절차를 거칠 필요 없다고 말씀드렸고, 이혼 신고서가 접수되어야 이혼의 효력이 발생하는가? 이건 협의 이혼에 관련된 얘기죠. 재판상 이혼은 이혼 판결이 확정되면 효력 발생. 법원으로부터 이혼 의사 확인서를 받는 절차를 거치는가? 이것도 협의 이혼. 부부 공유 재산에 대한 분할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가? 그렇죠. 재산 분할 청구권은 협의 이혼이든 재판상 이혼이든 다 가능합니다. 정답은 5번. 다음 문제 3번인데요. 3번은 그냥 개념이죠. 부모는 이것에 근거하여 미성년 자녀의 재산을 관리하고 재산에 관한 법률 행위를 대리하거나 대리권과 동의권. 또한 부모는 미성년 자녀가 거주할 장소를 지정할 수 있고 소 지정, 보호 또는 교양의 목적으로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다. 이걸 다 감싸는 개념, 친권. 그래서 미성년 자녀에 대해서 부모가 갖는 각종 권리와 의무, 친권. 됐죠? 다음 4번 문제. 남편께서 주식에 투자한다며 저에게서 2천만 원을 빌려가서 아직 갚고 있지 않다. 갚지 않았다. 남편과 연락이 되지 않으니 부인께서 대신 갚아주십시오. 무슨 말씀하세요? 이런 느낌이죠. 따라서 저는 2천만 원을 대신 갚을 의무가 없습니다. 왜 대신 갚지 않아도 되지? 남편과 저는 사실혼 부부입니다. 사실혼 부부면 그냥 대신 갚지 않아도 된다는 뜻입니까? 그게 이유로 적합하지 않죠. 왜냐하면 여기서는 그냥 원하는 게 이거죠. 이 문제에서 원하는 건 주식이 투자한 것이 일상가사에 해당하느냐 안 하느냐. 일상가사에 해당하지 않으면 이걸 아내한테 대신 갚아라 라고 못하지 않냐. 그래서 그게 바로 5번 선지에 나오는 것 뿐이고요. 남편과 저는 이혼 절차를 밟고 있다. 아니, 이혼 절차를 밟고 있다고 해서 이것만 가지고 돈을 안 갚는다라고 하는 건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저는 남편의 금전 차용 사실을 전혀 몰랐다. 몰랐다고만 해서 또
다 그냥 안 갚아도 되는 건 아니죠. 그래서 그냥 그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건 5번인데 4번도 보세요. 모든 재산은 남편의 명의로 되어 있어. 저는 재산이 없다. 아니, 제가 재산이 없다 그래서 그것만 가지고 2천만 원을 대실 갚을 의무가 없다라고 말하는 건 설득력이 떨어지니까 그냥 5번이 답이죠. 주식 투자를 위한 금전 차용. 주식 투자하기 위해서 돈 빌린 건 일상가사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남편이 진 빚을 저한테 갚으라고 하지 마세요. 이런 뜻이죠. 다음 5번 문제입니다. A의 법적 지위. 법률혼 부부인 갑과 을은 결혼한 지 5년이 지났지만 자식이 없었다. 오랜 고민 끝에 갑과 을은 병과 정의 친생자인 A를 법적 절차를 거쳐 써있네요. 친양자로 입양합니다. 그러면 친양자로 입양하니까 이제 갑과 을의 혼인 중에 출생자로 보죠. 병과 정과의 관계는 다 끊기겠죠. 이렇게 끊기겠죠. 그러니까 병이 사망할 때 상속받을 수가 없고요. 갑과 을이 공동으로 친권을 행사한다. 그렇죠. 왜? 이제 갑과 을의 자식이 된 거니까. 그 다음에 친양자로 입양한다는 것 자체가 미성년자라는 뜻이니까 미성년 자녀에 대해서 부모가 갖는 각종 권리와 의무, 친권은 부부가 공동으로 행사하는 것이다. 다음 디귿. 갑과 을의 혼인 외 출생자로 간주된다. 아니죠. 혼인 중에 출생자라고 말씀드렸고. 리을. 갑과 을의 성을 따르는 것이 원칙이다. 그렇죠. 성과 본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정답은 니은과 리을 4번. 다음 6번 문제. 이 제도의 명칭과 취지가 뭐냐? 가정법원에 이혼 의사의 확인을 신청한 당사자, 즉 협의혼하려고 하는데 다음 각 호의 기간이 지난 후에 그 기간이 뭘까? 양육하여야 할 자가 있는 경우에 3개월, 제1호, 즉 양육하여야 할 자녀가 없는 경우에는 1개월이니까 이건 이혼 숙려 기간이구나. 그런데 이혼 숙려 기간만 적는 게 아니고요. 이게 왜 필요한가 혹은 이런 제도가 왜 도입되었는가 취지를 떠올려 보면 이런 거죠. 뭐 경솔한 이혼, 그리고 그 경솔하게 이혼이 되었을 때 그에 따른 폐해가 발생할 수 있는데 그걸 막기 위해서다. 이런 정도 정리해 두시면 되겠죠. 마지막 문제가 7번인데요. 가는 자녀에 대한 보호, 교양의 권리와 의무, 자녀가 거주할 수 있는 장소, 거소 지정권이라고 말씀드렸고 자녀의 보호와 양육에 필요한 징계권 등을 포함하고 있다. 가가 뭘까요? 친권이죠. 원칙적으로 부모가 공동으로 행사한다. 맞죠? 부모가 이혼을 하는 경우에는 친권이 소멸하는 게 아니고요. 누가 친권을 가질 것인가 이걸 협의하고 안 되면 가정법원에서 지정한다라고 했죠. 양자의 경우 친생부모가 아닌 양부모가 행사합니다. 그렇죠. 무슨 말이냐? 양자가 미성년자라고 하면 이제 친생부모가 친권을 행사하는 게 아니라 이제 양부모가 친권을 행사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병 이야기 맞고 부모의 권리이면서 동시에 의무로서의 성격을 가진다. 맞죠? 친권을 남용할 때 가정법원의 선고에 의해 상실될 수도 있고 뭐 제한될 수도 있다.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자, 이러면 뭐 7번의 정답은 뭐 2번 고를 수 있겠죠? 자, 네. 을 골라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가족관계와 법에서 부모 자식 간의 관계까지 다뤄봤습니다. 이번 강 완강코드 소개하면서 마무리 질까 합니다. 완강코드 보여주세요. 띠링. 일반 입양과 친양자 입양을 정리할 거예요. 그게 우리 교재에 도표로도 나와 있으니까 효과 중심으로 쭉 정리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거 해보려고 전에 생각 열기 하면서 선생님이 일반 입양, 친양자 입양, 뭐 인지까지를 적어 드렸던 건데요. 이제 다음 강은 상속에 관련된 내용을 정리할까 합니다. 좀 양이 많거든요. 근데 문제풀이까지 다 할 거니까요.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다음 강에서 또 웃는 얼굴로 만나죠. 최재기였습니다. 안녕!